미지의 세계, 캐나다 유콘으로 향했던 우리는 제일 먼저 세계 최대의 빙하지대라 할 수 있는 클로아니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 땅의 주인이었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때묻지 않은 태초의 자연은 벅찬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오늘은 캐나다 유콘의 대표적인 청정도시 화이트호스로 향한다.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부터 골드러시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카크로스 마을과 유콘 루트 철도까지 대자연의 감동과 골드러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콘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유콘 준주의 주도 화이트호스. 화이트호스라는 이름은 유콘강의 거센 물살이 마치 백마가 뛰는 것 같아 지어졌다고 한다. 1953년 도슨시티로부터 주도를 물려받으면서 경제 중심지가 된 이곳에는 유콘 인구의 80%에 달하는 3만 7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와 북극해가 이웃인 유콘 준주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화이트호스. 알래스카 하이웨이의 요지이자 스케그웨이에서 오는 유콘 철도의 종점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잘 보존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도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화이트호스. 19세기 전까지 캐나다 선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만큼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낯선 곳이지만 자연 환경에 반해 대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에 달한다. 그렇다면 화이트호스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I believe part of it is because of our population is quite tiny. We have a huge, vast amount of land with only 37,000 people. And I believe that's why our air is so clean. And, we want to keep it that way. We want to keep it small. And this is, precious to us, as some of us would call this virgin land, not yet discovered. 대부분의 유콘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며 유콘 안에서 살아간다. 그만큼 유콘이 살기 좋다는 뜻일 것이다. 화이트호스 시내에서 약 28km 떨어진 파키니 온천을 찾았다. 선주민들이 발견해서 이용하던 온천으로 1907년 근대식 온천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온천수에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 외에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Absolutely, yeah. You can see the northern lights right from the pool. It's a good viewing point, and you're also kept very warm during your viewing experience. So instead of standing beside a fire, which creates a lot of light, you're in the water, which keeps you nice and warm and comfortable through the whole night.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현상인데 위도 60에서 80도의 고위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난다. 캐나다 옐로나이프와 더불어 화이트호스도 오색 찬란한 빛의 향연을 선사하는 최고의 오로라 관측 장소다. 다음 날 화이트호스에서 30km 떨어진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았다.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엘크.
일부 다처제인 엘크는 사슴과 동물 중 가장 큰 종으로 몸 길이가 2에서 2.5m, 몸무게가 200에서 500kg에 이른다. 수컷에게는 손바닥 모양의 거대한 뿔이 있는데 암컷을 두고 다툴 때 이 뿔을 이용한다.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넓이 2.8제곱킬로미터 부지에 10여 종의 포유동물이 모여 살고 있다. 넓은 부지에 비해 동물의 종이 적은 이유는 동물들에게 가장 야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This is the Yukon Wildlife Preserve. It is a non-profit charity organization that displays wildlife for people who come and visit here. So doing education and that kind of thing. And then we also take in injured and orphaned wildlife with the idea of getting them healthy and back into the wild again.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우드 바이슨을 발견했다. So the males are bigger. Bigger? They have very big shoulders.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인 우드 바이슨은 보기와 달리 초식 동물이다. The females. Lives throughout North America. We have two kinds in North America. We have the prairie bison. This lives in the prairies in Saskatchewan and Manitoba, Alberta as well. In the north, we have the wood bison. So this is a larger species of bison. 한때 북아메리카 초원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우드 바이슨. 하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감소해 일부 보호구역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 야생동물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던 도중 띤 혼십, 돌사냥을 만났다. 띤 혼십은 주로 북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다. 수컷의 뿔은 크고 비틀려 있으며 암컷의 뿔은 수컷에 비해 짧고 가늘다. 그리고 뿔은 늙을수록 더 큰 것이 특징이다. 높은 산의 능선이나 목초지, 가파른 경사면 등에 서식하는 띤 혼십.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식사 시간인지 먹이를 먹느라 여념이 없었다. Whether they're female or male, but it's a way of 일찌감치 saying, 배를 채운 "Come on, 한 마리가 let's 우리에게 fight." 다가와서 물을 비비는 This 장난을 one wins. 친다. Can't eat my pants. I think it just seeing if I want to push. It's a way of playing and competition. I see. So when they get older, the males the males have very big horns, and they use these to fight with each other. So they go back on their hind legs and they hit their heads together. 드넓은 대지를 마음껏 뛰노는 야생동물들. 이곳에서 우리는 희망과 공존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높은 곳이나 절벽 같은 곳에 서식하는 마운틴 고트. 우리는 주변 곳곳에서 마운틴 고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운틴 고트는 전체적으로 흰색 털로 덮여 있으며 턱에는 염소 같은 수염이 있다. 여름 털은 짧지만 겨울에는 영하 46도씨의 추운 기온에 견딜 수 있도록 조밀하고 긴 털이 나는데 여름이 되면 바위와 나무에 몸을 문질러서 긴 털을 뽑아낸다. Only caribou are in here, yeah. Total of 9. 저 멀리 숲을 사이로 지나가는 카리브 한 마리를 발견했다.
We got four down Four, here. okay. 1, 2, 3.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 된 북미산 술록 카리브를 만난 것이 내심 반가웠다. 오케이. 우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카리브. 자세히 보니 다쳐서 뿔이 하나 없는 상태였다. 이들이 안전하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하며 돌보는 유콘 사람들. 야생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의 일부를 양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의 진심은 뭘까? Just so much natural area and so many great opportunities to actually connect with the world, the real world, like the forests, rivers, the whole thing, you know. We're pretty lucky.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원하여 유콘 준주로 들어와 화이트호스를 지난 후 서북부 방향으로 흐르는 유콘강. 장장 3,190km를 요동친다. 주로 거친 산악지대를 지나는 유콘강은 물살이 세다. 그 중에서도 마일스 캐년은 물살이 세고 급류로 유명한 협곡이다. 길이 70km에 걸쳐 이어진 현무암 계곡은 오랜 세월 강한 물살에 깎여 만들어졌다. 마일스 캐년은 유콘강의 폭이 좁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선주민들은 계곡의 압도적인 규모와 경관에 매료돼 이곳을 그랜드 캐년이라 칭했지만 188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선주민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마일스 넬슨 장군의 이름을 따 마일스 캐년으로 부른다. 과거 골드러시 당시엔 알래스카와 유콘에서 채취한 광석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협곡의 급류에 떠밀려 수많은 배가 난파됐다. 하지만 이러한 유콘강의 급류는 수력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초 계곡 구간마다 댐을 건설하여 물살이 많이 느려졌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끝난 후라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현재 수력 발전소로 개수돼 화이트호스 및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자연은 인간에게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골드러시 시대에 유콘강을 운행하던 화물 여객선입니다. 지금은 유콘강가에 당시의 기념물로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골드러시 당시 황금을 찾아 화이트호스로 모여든 사람들과 화물을 싣고 유콘강을 왕래했던 증기선 SS 클론다이크. 선미의 물레방아 모양의 수차를 달고 있는 선미 외륜 증기선으로 동력의 근원인 증기를 얻기 위해 석탄이 아닌 나무를 사용했다. (1896년) 캐나다 유콘 강변의 오지 도슨시티에서 금이 발견되며 전 세계의 노다지꾼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들었다. 그 덕에 도슨시티로 향하는 산악열차와 증기선이 더불어 전성기를 누렸다. 지금은 화려했던 골드러시 시절의 역사를 증명하는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SS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당시엔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화이트호스와 황금의 도시 도슨시티 사이를 오갔다. Return time, it took 4.5. And the SS Klondike is a National Historic Site because of the significant roles that the stern wheelers played, not only for Whitehorse and Dawson, but for the entire Yukon. And up until 1950, the only way in and out of the Yukon was the Yukon River. And so the highway would be completed in 1950, so that's when these boats would finish doing regular services to Dawson and back. And the deck up there, that's for the crew, so they got the rooms up there. SS 클론다이크 갑판 위로 올라와서 객실 안의 모습은 어땠는지 더 둘러보기로 했다. 금방이라도 숨어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 맛있는 냄새를 풍길 것만 같은 식당 내부. 옛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다. 동토를 깨우는 고동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던 증기선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골드러시의 흔적을 좀 더 찾아가 보기로 했다. 화이트호스 남쪽 86km 구간에 위치한 카크로스 마을. 카크로스는 카리브 크로스의 줄임말로 유콘의 카리브 떼가 1년에 2번 이곳을 지나치던 것에서 유래했다. 골드러시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마을에는 아직도 19세기 말에 만든 철도가 남아있다. 그 흔적들을 보고 있노라면 골드러시 시절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도슨시티로 가기 위해 증기기관차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그려진다. 카크로스 마을을 비롯한 유콘 준주를 둘러보다 보면 이 땅의 주인이었던 캐나다 선주민들의 대표적인 상징물 토템폴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이 토템폴을 만드는 장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30년) 넘게 토템폴을 만들고 있는 토템폴 장인 키스 울프스 마치 씨. 토템폴은 주로 각 부족을 대표하는 독수리, 곰, 늑대 같은 동물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세 개의 반인 반수상을 폭에서 올린 꼭대기에 토템상이 놓여진다. 키스 울프스 마치 씨에게 지금 만들고 있는 토템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Yeah, this is the beaver here. You see his head, his ear, his eye, nose, teeth, his front paws, his back leg here. And we're going to make the foot, we're going to put the foot in here. And then here's his tail, the beaver's tail. 실제로 캐나다 선주민인 키스 울프스 마치 씨와 그의 아들은 함께 토템폴을 만들며 선주민의 문화와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토템폴이란 어떤 의미일까? I'm inspired by the land. I'm inspired by the animals. I'm inspired by the people. I'm inspired by my songs, my legends. And when I carve this, to me, when the totem pole goes up, in that moment, it becomes real. It comes to life. And that's what inspires me, is to take a tree and give it life. 이곳 카크로스에 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에메랄드 호수다. 감히 흉내내지 못할 신비를 머금고 있는 에메랄드 호수는 딥블루빛과 에메랄드빛이 뒤섞여 있다. 물빛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빙하가 녹으면서 호수로 유입된 침전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눈부시도록 투명한 에메랄드 호수. 햇빛을 받아 수면 위에 그려진 나무와 구름들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카크로스에 오면 꼭 봐야 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으로 알려진 카크로스 사막이다. 전체 면적이 고작 2.6 제곱킬로미터 정도다. 약 11만 년 전 빙하 호수가 있던 곳으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서 호수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처 베넷 호수라는 곳의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현재의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형 조건이 특이한 카크로스 사막은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식물군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콘 여정의 마지막 날, 세계적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알려진 산악 관광열차를 타러 왔다. 캐나다 유콘의 화이트호스와 미국 알래스카주의 스케그웨이를 연결하는 정규 열차다. 우리는 이 열차를 타고 황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행렬을 이뤘던 고갯길을 관통할 예정이다. 네, 우리는 화이트 패스 열차를 타고 골드러시의 흔적을 찾아서 스케그웨이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는 기차 안. 풍경이 잘 내다보이는 창가에 자리 잡았다.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하는 화이트 패스 기차.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멋진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와, 그림이네 그림. 와. 와, 정말 멋있습니다. 유콘 루트 철도공사는 유콘에서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898년에 시작됐다. 캐나다 유콘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미국과 영국의 많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카크로스까지 철도가 완공됐다. 그 길이만 무려 108km다. So the White Pass was started in 1898, so it's over 100 years old. It's one of the most scenic railroads in the entire world. It's absolutely beautiful. It was built because there was a gold rush in the Klondike goldfield, so Dawson City. 산 허리를 깎아서 만든 철로를 달리는 화이트 패스 기차. 고도 873m인 화이트 패스 정상에 다다를수록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년설이 재밌게 느껴진다. 지금의 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인 1969년까지 실제로 화이트 패스 기차가 지나다녔던 철제 다리가 보인다. 1901년도에 만들어진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캔틸레버식 다리였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어디로 눈을 돌려도 나타나는 협곡과 수많은 호수의 환상적인 자연 경관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가만히 앉아 풍경을 감상하던 사람들의 몸놀림이 바빠졌다. 19세기 말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행렬이 시작된 곳 스케그웨이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백여 년 전 클론다이크에서 채취한 금을 캐나다로 실어 날랐던 유콘 루트 철도. 역사적인 이 길을 기차는 이제 금이 아닌 관광객을 싣고 달리지만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엄한 자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랜 시간 인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 야생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캐나다 유콘. 이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다. 태초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아끼고 선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법을 알았던 캐나다 유콘 사람들.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라는 인식이 늘 마음속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